그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이제 1기 과정 진행하게 될 문일 변호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제가 한 3주 전에 피부에 뭐가 이렇게 잡티가 있어서 피부과 치료,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이면 전부 이제 피부가 재생되실 것 같은데 저는 벌써 3주가 지났는데도 조금 이제 흔적이 많이 남아서 좀 비비를 많이 발랐으니까 혹시 질문하러 오셨을 때 이 사람 뭐 화장하고 다니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업이 아마 종강할 때쯤에는 좀 피부가 다 재생될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조금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수업은 절대 느리지 않게 속도감 있게 부지런히 열심히 나갈 테니까 잘 좀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일단 연기 자체를 아예 안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다른 강사님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연기 자체를 아예 안 들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제 무료 특강 중에 그림으로 보는 이건 들으셨어요? 예, 그러시면 됐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요 특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득점 답안 특강이라고 해서 또 무료 특강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오늘 보시지 마시고 이번 주말이나 요때 이제 가볍게 좀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집이 드디어 이제 나왔는데 1기 과정부터 이제 저희는 사례집을 좀 같이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릴 건 1기 과정에서 이 사례집 전체를 다룬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기 과정도 메인 교재는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서에 담겨져 있지 않는 사례 같은 경우에 사례집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같이 가서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사례집 자체가 기본 교재가 되는 건 2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1기 때도 사례집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건드리려는 취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욕심 많으시죠?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례집을 2기 때 처음 잡는 거와 1기부터 기본서 옆에 사례집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래도 지금이 체력이 좀 있으실 때라 아무래도 사례 하나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1기가 끝나고 2기에 가시게 되면 훨씬 사례집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 또 2기 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그전 과정이나 이렇게 수업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 사례집으로 시험장까지 가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2기 때는 또 새로운 문제 창작해서 또 보여드리고 3기 때도 또 새로운 문제 창작해서 보여드리니까 요것만큼은 조금 부지런 떨어서 2기 안에 완전히 마스터하고 3기 때는 또 새로운 창작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얹어드릴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양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게 될 겁니다. 대신 논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같은 논점인데 이 논점을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좀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이 사례집에 한 190개 정도의 케이스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집 중에는 아마 빠짐없이 창작 사례도 가장 많고 내용 자체는 좀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요거 이제 연기 때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 뭐 복습 짤막 영상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 유튜브 쇼츠처럼 7분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목차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요거 역시도 여러분들 1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게 열어놓을 테니까 요 수업 진행할 때도 복습용으로 잘 이용하시고 요거 계속 반복해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목차 쓰는 것도 머릿속에 남으니까 잘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기가 이제 평일반은 매일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제가 또 이 영상을 찍는다라는 건 사실 어렵고 1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없는 것들 또 그것도 이제 주제별 쇼츠 영상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2기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요 쇼츠 영상을 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교재는 21페이지 피시고 연기하고 1기하고 횟수 차이가 이제 1회 정도 나는데 연기하고 1기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수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와 1기의 차이점은 일단 뭐냐. 예를 들어 오늘 피고를 배우실 건데 피고와 관련 있는 행정쟁송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심 재판관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기에서는
피고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기본서 순서로 나가다 보니까 재판관할을 한참 뒤에 배우시는데 이제 1기에서는 피고를 배우시게 되면 피고가 나머지 행정쟁송에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 1심 재판관할과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뿐이고 그것만 좀 다르고 내용 설명 자체는 연기처럼 풍부하게 빠짐없이 다 해드리니까 연기 안 들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잘 따라오시면 되고, 오늘은 대략 수업 종료가 뭐 6시 정도 정시를 좀 지킬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한 20분 정도씩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뭐 정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20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을 한 10번 정도 더 하게 되면 그 연기, 그 수업 시간하고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빠지지 않은 그런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일단 21페이지 교재는 펴놓으시고 오늘 수업은 굉장히 수월한 내용들이니까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또 연기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요거부터 이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국가 권력을 3권 분립이라고 했을 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요렇게 이제 나누죠. 그럼 도대체 입법은 뭘 하는 거고 행정은 뭘 하는 거고 사법, 법원의 판결은 뭘 하는 거냐, 요 구조 자체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회 지금 뭐 이제 나라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인데 뭐 저는 정치적인 거에 조금 이제 관심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냥 입법부에 무슨 뭐 비상 입법기구를 뭐 설치하려고 했다, 뭐 했다, 이거는 뭐 위헌이다, 뭐 위헌적인 계엄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국회가 여러분들 뭐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국민을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 입법은 뭐냐? 법을 정립한다, 법을 만든다, 이게 입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규율받는 모든 법은 결국 국회라는 국가기관, 그 안에 구성된 인간들이 만든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원시시대 때에는 무슨 과징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 실생활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만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술을 팔아서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 이익을 얻어서 그걸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놔두면 되겠어요? 뺏어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뺏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청소년한테 누구라도 주류 제공하면 행정청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이 언제 효력이 발생했느냐? 2025년 1월 1일자에 시행,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날짜 이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2025년 1월 1일자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법 규정을 봤을 때 청소년한테 술 팔으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이 법을 만들 때 갑이라는 사람, 특정인을 겨냥해서 만드는 거예요? 법이 갑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누구라도 청소년한테는 술 팔지 말아라, 만약에 판다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법에서는 표현하느냐? 일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일반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갑, 을, 문일 이런 특정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누구라도 불특정 다수인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법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어요? 25년 1월 1일자에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청소년한테 2023년에 술을 팔았어요. 2023년에 술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적발되면 과징금을 맞을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 이 법을 가지고 2023년으로 소급해서 얘를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술 팔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날짜 이후에. 결국 법은 효력이 발생한 장래 시점을 규율하는 거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규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추상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발생한 사건을 규율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추상적, 과징금 부과할 거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고 돼 있죠. 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과 안 할 수 있어요? 부과는 해야 돼요. 부과해야 한다. 그럼 적발했어요. 과징금을 부과 안 할 수 있어요? 과징금은 부과해야 돼요. 부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1억을 부과해야 돼요? 상한만 정해져 있어요. 상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적발됐을 때 행정청이 얘한테 얼마를 부과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얘가 얻은 불법 이득이 얼마지? 1,000만 원이네. 그러면 1,000만 원 부과. 얘가 얻은 불법 이득이 얼마지? 5천 정도 되겠네. 그럼 5천만 원 부과. 1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 1억 원 부과. 이 모습으로 이제 법이 규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 법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애가 을이라는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했어요. 자,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이 명령을 했는데 갑이 을이라는 애한테 지금 술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갑은 개별인이죠. 을이라는 청소년한테 술을 판 사실, 구체적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터졌죠. 자, 터졌습니다. 자, 근데 행정청이 이 사실을 몰라요. 행정청이 갑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갑은 자동적으로 과징금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갑은 자동적으로 과징금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문일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술에 만취해서 음주운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만으로는 갑한테 직접적인 과징금 납부 의무가 발생해야 하네요. 이 상태만으로는 자, 얘가 청소년한테 술 팔아요. 자동적으로 법이 집행돼요? 아닙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이 터졌죠. 이 사실을 행정청이 적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을 부릅니다. 야, 너 법에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하다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게 돼 있잖아. 그럼 너 내가 보니까 얻은 불법 이득이 넌 1억이야. 자, 법을 집행한다. 법에 예정되어 있는 과징금을 내가 집행한다. 그래서 갑한테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갑한테는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을이 진짜 청소년이에요. 진짜 청소년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지 말란 짓을 했으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법에 적합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을은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성인이었어요. 얘 20세였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을을 18세로 생각했어요. 자, 을의 객관적 나이는 20세가 맞습니다. 근데 행정청은 을을 18세라고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을의 나이가 행정기관이 야, 너는 18세야. 그럼 18세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객관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성인한테 술 팔았죠. 법을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위반 안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잘못 알고 사실을 오인해서 성소년이라고 생각하고 부과한 거예요. 그럼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하죠. 근데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갑이 소송을 제기해요. 법관님, 저는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이 없는데 행정청은 자꾸 을이 청소년이래요. 과징금 내래요. 그럼 법원이 사실관계를 이제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더니 을은 성인이에요. 그럼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요, 적법해요? 위법하죠. 그러니까 취소한다. 결국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종북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 이게 사법권. 그럼 행정권은 뭐냐?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법이 제정돼 있죠. 그 법을 현실에 구체적 사실에 집행하는 작용, 이게 바로 행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공부하실 행정쟁송법은 뭐냐? 행정의 영역에서 어떤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제받는 절차, 그게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행정부 내에 법원과 유사한 심판위원회를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가서 다투는 경우, 소송에 가서 다투는 경우, 요거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다퉈서 구제받는 제도, 그거를 행정쟁송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꼭 기억하실 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국민이 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요. 자, 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요. 막 청소년한테 술 팔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갑한테 과징금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이 상태만으로 이 법률 규정 자체가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법을 집행하는 작용, 이 작용으로 인해서 갑한테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요 개념 정도 이제 조금 정리해 드렸고, 자,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테마 1번에 행정상의 법률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2번에 로마자 2번에 파란 글씨 2번 행정작용법적 관계, 방가로 1번에 공법관계가 있고, 공법관계가 행정법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권력관계가 있고, 넘기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비권력적 관계가 있고, 공법관계 안에 권력관계와 비권력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 페이지 방가로 2번에 사법관계. 자, 이제 제목 보셨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면,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관계는 통상 일반 민법,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하시니까 여러분들과 저 일반 국민이죠, 평범한. 그럼 국민들끼리 만나는 법률 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관계, 그거를 사법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는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조세를 부과해요. 야, 세금 내. 이게 여러분들 대등관계에서 세금 내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모습이에요. 우월한 데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우월한 데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아가죠. 그래서 국가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잘 살 수 있게, 그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오실 때 편하게 도로 밟고 오시죠. 자유롭게 도로 막 밟고 오시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누구 땅이에요? 이 도로. 국도면 국가, 지방도면 지자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라면, 여러분들 개인 땅이라면 내 땅 자유롭게 밟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제공해줘요, 여러분들이? 안 하겠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기 땅인데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밟고 다니라고 포장도 깨끗하게 해서 제공해주죠.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 편안하게 잘 살으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국가가 국민하고 만날 때 어떤 법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 국민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규율받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전부 얘기하는 게 행정상의 법률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국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법률관계는 일단 공법, 행정법으로 만나는 관계도 있고, 국가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가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공익을 위해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국가도 여러분들과 민법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크게 나눴을 때 국민이 국가를 만날 때 무슨 법과 무슨 법으로 만날 수 있느냐? 공익 달성을 위한 행정법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공법관계, 행정법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행정이라는 건 뭐냐?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행정작용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그 모습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질서가 평온해요. 질서가 평온합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갑자기 묻지마 폭행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 평온한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럼 화재 발생하면 누가 출동해요? 소방.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네요. 누가 출동해요? 경찰. 코로나가 터져버렸네요. 그럼 질병관리청.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해요? 이것들을 제거하죠. 그럼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질서 유지.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게 되면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 단계 끌어올려서 더 잘 살게 하자. 이걸 공익증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영역에 들어간다면 그건 국가가 결국 공익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법 관계. 자, 그러면 행정법 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느냐?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뉘어요. 자,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법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만나는 모습이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이제 따라오셨으니까 근로관계, 국가하고 국민이 만나는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관계가 있은지를 한번 이제 쭉 볼게요. 자, 일단 먼저 권력관계를 보겠습니다. 권력관계는 국민이 국가보다 낮은 지위에서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5급, 7급, 9급 공개 경쟁 채용,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럼 지금 갑이 그렇게 5급, 7급, 9급 일반 경력직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치러져요. 그럼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해요. 이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 공무원으로 뽑아주세요. 연봉은 얼마고 이걸 협상을 해요. 나 여기서 근무할게요. 월차는 며칠 주시고 뭐 연봉은 얼마 주시고 그건 너무 안 돼요. 이러고 협상해요? 아닙니다. 이미 공무원의 봉급이나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국가한테 만나서 근로를 제공하고 싶은 모습은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저 열심히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춰왔으니까 저 판단해 보시고 제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저 공무원의 신분을 좀 만들어 주세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응시달 중에 행정청이 얘 우수하네. 그러면 임명처분을 내줘요. 자, 공무원으로 임명처분을 내줍니다. 그럼 갑한테는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자, 이제 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갑이 행정청, 자기 조직의 뭐 상관이나 그 장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대등관계로 만나요? 아닙니다. 상명하복이에요. 그럼 위에서 지시한 대로 이 사람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를 제공하다가 잘못하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력직 공무원이 국가한테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은 대등관계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모습이에요. 상명하복의 체제에서 낮은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좀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징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총 6가지 징계 중에 행정청이 야, 너는 정직, 너는 감봉 처분을 해요. 그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는 겁니다. 봉급도 깎여요. 감봉 처분 나오면 봉급 일방적으로 깎이는 겁니다. 이게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를 만나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국가를 만날 때는
낮은 지위에서 만나죠. 이 관계를 통틀어서 권력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 국민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 갑이라는 국민한테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1억 원의 소득세를 부과했어요. 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이게 대등관계에서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월한 데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월한 데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너 이제 앞으로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겠다. 운전면허 취소가 나와요. 이게 대등관계에서 나왔어요. 우월한 데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럼 개별 명칭은 다 다르죠. 임명, 징계, 과세, 면허 취소, 개별 명칭은 다 다르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국가가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지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죠. 그래서 이 권력관계에서 행해지는 작용을 법에서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처분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과세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그 처분이 결국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만나는데 대등관계가 아닌 우월한지에서 여러분들을 규율하는 관계에서 행해지는 작용들, 이걸 통틀어서 처분이라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자, 근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법 관계가 꼭 국가가 우월한 데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비권력 관계, 국가가 국민하고 대등 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 자, 이제 갑이 있습니다. 근데 갑은 어떤 기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의사 자격이 있어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용이라든지 합창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특수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국민한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무상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한테 노동청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줄 공인노무사님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월한 데서 야 와서 수술해, 야 와서 상담해, 그럴 수 있어요?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뽑느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나라 일터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공인노무사를 치게 되면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공인노무사님을 모십니다. 연봉은 얼마입니다. 근무지는 어디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런 식으로 청약을 해요.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의 내용을 봤어요. 꼭 가서 사인해야 돼요? 아니죠. 에이, 이거 받고는 일 못하지. 여긴 너무 멀어. 얼마든지 자기가 의사가 만약에 합치되면 사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노동청에서 법률 상담을 해서 좀 다양한 사례를 공부해보고 싶다. 서비스도 하지만 계약을 합니다. 이건 대등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근데 통상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사법상 계약을 생각해요. 그럼 사법상 계약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 추구예요. 사법상 계약의 목적은 나한테 어떻게 체결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할까? 경제적 이익 추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요. 공인노무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요. 이 계약의 목적이 돈 벌려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무상의 의료, 무상의 법률 지식,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국가하고 계약하면 국가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서울시하고 하게 되면 서울시 전문 계약직 공무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해요. 자,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우월한 데서 무슨 임명한 모습이에요?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모습이에요.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근로만 제공하면 돼요? 계약서에 담겨있는
계약의 내용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근로를 요구하면 이 사람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국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권력관계예요? 대등관계에서 만나요? 대등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관계지만 권력관계가 아니다. 비권력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데, 국민이 만나는데 사법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종 공사나 공단들이 있죠. 뭐 예금보험공사, 무슨 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각종 공단이나 공사 있잖아요. 결국 공사나 공단이 누구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국가 일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누구의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의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각종 공사나 공단에 취업하려고 준비를 해요. 각종 공사나 공단에 취업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취업했어요. 취업했어요. 이 사람 공무원이에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 공무원이에요?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공무원이에요? 임직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한 사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럼 국가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이런 기관들이지만 요 갑이 이 공사나 공단에 근무할 때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법상 계약,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사법관계에서는 누가 우월할 수 있어요? 사법관계에서는 애초에 누가 우월할 수 있어요? 자, S전자가 있습니다. S전자에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어요. 법적으로 S전자가 우월해요? 아니죠. 사법관계는 전부 인격적으로 평등한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상으로는 회사가 갑질을 한다 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회사가 국민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법관계는 대등관계만을 전제로 등장하는 관계예요. 그럼 사법관계에서는 애초에 처분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사법관계에서는 처분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분은 어디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권력관계 안에서만 등장하는 게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누는 목적이 뭐냐? 결국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자, 법률관계에서 만났는데 법률상 분쟁이 안 터져요. 법률관계에서 만났는데 법률상 분쟁이 안 터져요. 권리침해도 안 일어나고 의무 불이행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심판이나 소송이라는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법률관계에서 만났는데 법률상 분쟁이 터져요. 권리를 침해당했다던가 위법한 의무가 부과됐다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다거나 그럼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어디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요? 사법부. 그게 결국 소송입니다. 그럼 결국 국가하고 행정법 관계로 만났는데 요 행정법 관계로 만났는데 분쟁이 터졌어요. 그럼 다퉈야 되겠죠. 그땐 무슨 소송이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국가하고 사법관계로 만났는데 분쟁이 터졌어요. 분쟁이 터졌어요. 그럼 무슨 소송이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단 크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이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행정법 관계는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이었어요. 임명직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파면을 했어요. 자, 권력관계입니다. 행정청이 야, 너 파면! 공무원 신분을 소멸한다. 파면이 나왔어요. 이게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우월한 지에서 행해지는 처분이에요. 우월한 지에서 행해지는 처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갑이 전문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공중보건의사였어요. 시립무용단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근로를 제공했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해촉을 해버리네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해촉을 해버리네요.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대등관계에서 계약 체결해서 근로제공하는데 상대방이 결국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당신하고 더 이상 일 안 할래요.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단 공사에서 근무하는데 해고를 당했어요. 처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작용들인데 처분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권력관계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파면 처분 다투려면 민사소송하면 돼야 안 돼요? 파면 처분 다투려고 그래요. 민사소송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무슨 소송으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문을 열었더니 다시 문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항고소송, 또 다른 하나는 당사자 소송. 그럼 항고소송은 뭔데? 낮은 지위에서 권리 침해당한 자가 낮은 지위에서 한번 반항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항고소송입니다. 그럼 지금 이 갑 파면 처분 당했죠. 대등관계에서 당했어요? 낮은 지위에서 당했어요? 낮은 지위에서. 그럼 이 파면 처분을 가지고 다툴 거면 무슨 소송 가야 돼요? 항고소송. 자, 그럼 당사자 소송은 뭐냐? 공법관계지만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상 분쟁이에요. 자, 그러면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해촉당했어요. 위법했어요. 이때 갑은 이거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가지고 항고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받아줘요?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받아줘요. 이거 가지고 민사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자, 사법상 근로자인데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회사가 갑이잖아. 이쪽으로 오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당사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결국 사법상 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어떤 권리 침해를 당했다. 나한테 위법한 의무가 발생됐다. 다투려고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구별해야 돼요? 어느 관계에서 만났는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해 드렸습니다. 파면은 우월한지에서 나온 처분. 전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통 해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위촉, 해촉. 자, 사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근데 갑이 정직을 당했어요. 정직을 당했어요. 진짜 우월한지에서 나온 정직 처분이에요.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그럼 이게 위법하면 무슨 소송 가야 돼요? 항고소송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인데 정직당했대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인데 정직당했대요. 사법상 근로자인데 회사 인사규칙에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는데 또 정직이 있어요. 사법상 근로자인데 정직을 당했대요. 자, 어느 것만 진짜 처분이에요? 이것만. 이건 용어만 흉내를 냈지 법에서 얘기하는 진짜 정직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전문 계약직 공무원인데 정직당했대요. 감봉당했대요. 일로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 사법상 근로자인데 정직당했대요. 직위해제 당했대요. 해임당했대요. 일로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 이런 그 설문이나 이런 걸 보시다가 판례 보시다가 분명히 사법상 근로자인데 여러분들 마사회에서 말 타는 기수가 공무원이에요? 저 강원대에서 카드 뿌리는 딜러가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단순한 사법상 근로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법상 근로자들이 해임 처분을 당했대요. 판례에 그렇게 나와요. 해임 처분을 당했대요. 정직 처분을 당했대요. 그건 진짜 처분이에요? 용어만 흉내낸 거예요?
용어만 흉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법상 근로자가 다툰대요. 정직 처분을 다툴 거래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 이건 진짜 처분이 아니에요. 그때 구제 방법을 써라 했는데 요 용어에 속아가지고 항고소송으로 가야 된다 막 써버리면 아예 시작부터 길을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 문구 정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자, 권력관계 첫째 줄.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 일방적인 행위, 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밑줄 긋는 건 칠판으로 설명한 거를 주의만 환기시키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써보시는 거 아니에요. 써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다 얘기해 드리니까 편하게 눈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 기본서 내용이 읽히기만 하면 돼요. 써보라는 부분 이외에는. 자, 여기에 두 줄 내려오시면 우월한 지위는 공익 달성을 위하여 헌법 내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우월한 지위에 대한 내용 간단히 보시면 자, 요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할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한테 술 팔다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일단 법이 먼저 만들어지죠. 법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1억 원의 과징금을 갑한테 때려요. 대등관계에서 때려요? 우월한 지에서 때려요? 자, 우월한 지에서 때려요.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 갑이 국민이죠.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장관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어요? 아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럼 주권이 뭔데? 그 국가의 주인 되는 최고 권력이에요. 그럼 이런 법이 없다면 일개 장관이 국민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이 없다면 일개 장관이 국민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입법권, 원래 주권자의 권력인데 입법권은 국회 줄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줄게.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법원한테 줄게. 이게 다 주권의 내용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까 권력을 쪼개고 국가기관에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일개 기관들이 국민보다 우월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왜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줄까요? 법에서. 왜 우월한 지에서 과징금 때리고 왜 우월한 지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게 할까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저 세금 좀 내주실래요? 내주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럼 세금 내는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국가는 일주일이면 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영역에서 야,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데서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강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헌법이나 법률에서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 그럼 처분은 법에 예정돼 있지 않은데도 나와요. 법에 예정돼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법에 예정돼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이 법이 행정청을 국민보다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 보시면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앞으로 처분 뭐 지겹게 보실 테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이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 이걸 받게 되면 사용자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일방적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처분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라는 거예요?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권고, 처분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법할 수 있죠.
위법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위법하다면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가서 다투라는 겁니다. 2번에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이걸 받은 상대방은 3년 동안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럼 이게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 그럼 이게 위법하다면 무슨 소송 가서 다퉈요? 항고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고요. 자, 넘기시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상 징계 처분, 이건 다 진짜 처분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용어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건 정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진짜 처분들입니다. 이런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징계, 그 비의사실의 정도에 따라서 이 6개 중에 하나가 골라서 나갑니다. 이게 위법했어요. 진짜 처분들이에요.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아요? 항고소송 가서 구제받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용어가 등장은 하는데, 자, 이 6가지 용어가 등장은 하는데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6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전문 계약직한테 나왔대요. 얘한테. 그럼 그때는 처분이라고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나왔대요. 그럼 속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설문 읽으실 때 얘 신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비권력적 관계, 요건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1번에 전문 계약직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전문 계약직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공법관계죠. 비권력관계죠. 무슨 소송 가서 다퉈요? 당사자 소송. 맨 밑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 2번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 끝에 단원의 해촉. 공법상 당사자 소송. 3번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옴부즈맨 채용행위. 이게 전문 계약직 관계에서 최근에 등장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사자 소송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그냥 서울시로 할게요. 자,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있고 일선에 주민들을 만나서 대민 업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서울시 안에는 지방의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장이 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장이 되고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결국 시장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안 할 수 있죠. 일 엉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뭐 신청하는데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제도 중에 암행어사하고 유사해요. 그럼 법적 지식, 이런 행정이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제 옴부즈맨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뭘 하는 거냐? 일반 국민처럼 와서 건축 허가도 신청해보고 불편 민원도 내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할 수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의회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의회가 이 공무원들 불러다가 경고하고 뭐하고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이제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방의회에서 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지금 옴부즈맨을 하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딱 이 자리에 적합하십니다. 저희한테 좀 일 좀 해주세요. 막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네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이참에 옴부즈맨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뭐 관직에서도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다니던 직장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계약서에 사인하러 왔어요. 사인하러 왔어요. 근데 갑자기 계약 체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처 당신한테 줄 봉급이 예산의 계산이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낙을 거절하네요. 사인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거부 처분 굉장히 많이 배울 겁니다. 근데 이 거부가 처분이려면 대등관계에서 하면 처분이 돼요? 우월한 지에서 해야 돼요? 우월한 지위. 이건 우월한 지에서 한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계약 체결의 승낙을 거절하는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계약 체결의 승낙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절했더니 이 사람한테 손해 발생 안 해요? 손해 발생해요. 적극적으로 유인하니까 회사까지 그만두고 왔잖아요. 손해 발생했죠. 그럼 당연히 이거 위법하죠. 다퉈야 되겠죠. 무슨 소송 가야 돼요? 항고 당사자. 대등관계라면서요. 항고 당사자. 당사자. 이걸 만약에 설문에서 거부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살짝 꼬시네요. 거부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꼬셔요. 여기서 그냥 속아가지고 항고 소송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만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시면 표현에 휘둘려서 엉뚱하게 이제 완전히 답안이 틀려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옴부즈맨 사건. 그래서 3번에 첫째 줄 끝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밑에 끝에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역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항고소송 갔던 거예요. 제대로 제기한 거예요? 잘못 제기한 거예요? 잘못 제기한 거예요. 그럼 애초에 무슨 소송 갔어야 돼요? 당사자 소송 갔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모습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거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에요. 무슨 소송 제기했어야 돼요? 이 사건. 당사자 제기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항고를 제기했어요. 소송의 종류를 제대로 골랐어요? 잘못 골랐어요? 잘못 골랐어요. 그럼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근데 얘가 이미 법원에 소장까지 써가지고 막 비용 들여가지고 일단 법원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그냥 내치는 게 좋겠어요? 이 소송 안에서 소송의 종류를 바꿔서라도 이거 판단해 주는 게 좋겠어요? 판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실 내용 중에 항고 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볼 때 아주 좋은 케이스니까 이 케이스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판례 여섯째 줄 일단 밀줄만 걸으세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요거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사법관계 먼저 볼게요. 사법관계 판례 1번에 각종 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법상 근로자입니다. 2번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속 직원 대하여 징계 처분했대요. 징계 처분했대요. 처분이 아니에요. 서울시 지하철공사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대요. 처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다. 3번에 둘째 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 여러분들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교육 공무원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사법상 근로자예요. 그럼 애초에 사법관계죠.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해임 처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다. 4번에 항공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 말 타라 타지 마라 하는 것은 맨 밑에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에 불과하다. 5번에 국유 임야 일반 재산을 대부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 계약이고 이 대부 계약에 의한 대부료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들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뭐 일반 재산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으로 만들 건 아니고 근데 요거하고 대칭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관계가 행정법 관계라는 건 이제 알고 가셔야 되니까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유재산법.
지자체 같으면 공유재산법. 그럼 이 법의 목적은 뭐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떤 목적으로만 쓰고 어떤 목적으로 못 쓰게 할 거냐, 이걸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국가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재산이 있죠. 채무도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거잖아요. 이게 다 재산이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인격이 있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권리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도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지자체도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체. 국가나 지자체, 삼성전자, 얘네들은 법인으로서, 법에서 발명해낸 인격체로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나뉘냐면, 행정 목적을 위해서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도 있어요. 일반 재산은 국가가 소유자인데, 단지 소유자일 뿐, 이 재산은 공익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이런 게 왜 생기냐면, 갑이라는 분이 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이제 논의 소유자입니다. 막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이 논의 소유권은 통상적으로 누가 갖고 가냐? 상속인들이 갖고 갑니다. 근데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 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요. 자, 그럼 이 논이 여러분들 공익과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을이 와서 1억에 파세요. 그래, 팔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년만 빌려주세요. 월세 100만 원에. 그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한테 가서 1억에 파세요. 팔게. 1년만 월세 100만 원에 빌려주세요. 알았어, 빌려줄게. 전혀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국가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국가가 공무원들 기숙사 하나 짓는데 S건설하고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든 이건 공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민이 국가하고도 사법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법관계로 만날 때는 이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최고 이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에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체결한다면 누구랑 할지, 내용은 얼마로 할지, 이건 자유롭게 자기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공익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행정재산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밟고 오는 도로들, 땅들 있죠. 이거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하천, 요거를 정수해서 여러분들 집에 수돗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재산은 애초에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여기가 인도예요. 자, 인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차도고 차가 쌩쌩 이제 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버스 정류장 하나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어요. 버스 정류장 하나가. 그럼 요거 여러분들 일반 재산이에요? 행정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 그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 행정 재산이에요? 근데 버스 정류장이 하나 생기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요 버스 정류장 옆에 도로의 일정 부분에 자기가 매점을 설치해서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점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 가판대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음료수 팔고 이러는 거. 거기에 있는 바닥이 결국 뭐예요? 도로예요, 도로. 그럼 도로를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매매해서 살 수 있어요? 도로를 사요? 못 사요,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걸 쓰고 싶으면 낮은 지위에서 신청해야 돼요. 야, 나 도로에 이만큼을 쓰게 해주세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그래, 너 하나 쓰게 해줄게. 허가 처분을 내줘요. 그럼 그때 비로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들 허가 처분을 내줄까요? 갑한테. 갑 떼돈 벌으라고. 갑 떼돈 로또 팔아갖고 떼돈 벌으라고. 왜 허가를 내줄까요? 행정재산인데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여름이면 떼약볕이죠. 그럼 시원한 물이라도 국민들이 마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공무원들이 서서 팔아요? 거기서? 겨울이면 따뜻한 캔커피라도 마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죠. 결국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행정재산에서 매점을 설치해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재산을 만날 때는 행정재산을 여러분들이 사용수익, 여러분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수익하려면 매매 임대차로 가능해요? 낮은 지에서 신청하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허가 처분을 내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허가 처분을 내줘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일반 재산 이렇게 보셨고, 자 6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밑에 2년간 종합취득점수의 100분의 1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 바로 밑에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통상적으로 이제 공단이나 공사들이 어떤 물품을 산다거나 뭐 건축물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냥 뒤에서 횟집에서 만나서 막 수의계약 체결하지 않습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 입찰 공고를 내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요 공사에 관심 있는 건설사들 입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입찰 공고를 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국가나 지자체만 할 수 있어요? 문인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일간신문에다가 나 저런 주택 하나 질 건데 이거 관심 있는 건설사들 견적서 한번 내봐. 얼마든지 사인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단이나 공사가. 근데 갑이라는 애가 여기에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허위 서류를 제출했어요. 허위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얘네랑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네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한국전력공사 이런 애들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손해는 지금은 얘 손해 같지만 한국전력공사의 51%가 국가 돈이죠. 그럼 국가가 돈 버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이에요. 국민들 세금이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 이때 각종 공사가 갑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요. 6개월,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합니다. 그럼 얘는 요 공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모든 관급공사에 입찰할 자격을 박탈당해요. 이건 진짜 처분이에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진짜 처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실 거고. 근데 지금 이건 얘 자격을 박탈한 게 아니라 너 왜 허위 서류 냈어? 딱 걸렸어. 그러면 너 다음에 우리가 입찰 공고 내면 와도 돼. 와도 돼. 근데 네가 만약에 100점이라면 그래도 페널티는 있어야지. 한번 허위 서류 냈었으니까. 그러면 10점 깐다. 그럼 너는 90점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을도 왔어요. 얘는 80점 받았어요. 결국 누가 공사 따가요? 얘는 100점인데 10점 깠는데도 90이에요. 이거 다 점수 매겨서 여러분들 계약해요. 이 과정이 공정성 때문에. 같이 온 애는 80점밖에 안 돼요. 결국은 누가 따가요? 갑이 따가요.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지 10점 깐다? 이거 자체로 갑의 무슨 권리가 박탈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상 통지에 불과하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위법 부당했어요. 자기는 허위 실적 증명서 낸 적이 없는데 얘가 잘못 판단했어요. 그럼 앞으로 계약 체결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걸 다툴 거라면 항고소송 가라는 거예요. 민사소송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10점이 까여서 만약에 계약 체결을 못하게 됐다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 가서 다투든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요 6번 판례고요. 자, 그럼 로마자 3번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요거를 이제 쓰기 연습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넘기시면, 요 사실관계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에 A는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해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 지역에서 중앙지방법원 그러면 민사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메모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에다가 민사법원이라고 쓰세요. A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만약 부적법하다면 수소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 쓰기 연습 있죠? 23페이지 쓰기 연습 구별시리 구별 기준 있죠? 그게 24페이지 로마자 3번에 1번, 2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사례집 가서 잠깐 볼 거예요. 자,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도 있고 무슨 뭐 연금 지급 청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이제 볼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냐?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이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잘못 넘어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하게 갑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왔어요. 1억 원의 과세 처분 나왔습니다. 그럼 갑은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1억이 나왔으니까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1억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납부했어요. 그럼 이건 제대로 간 거죠. 과세 처분이 원인이 돼서 납부해야 되니까 제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돈이 많아요.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공을 하나 더 눌렀어요. 1억만 납부하면 되는데 공을 하나 더 눌렀어요. 그럼 얼마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국가통장에 1억, 9억, 10억이 넘어왔죠. 이건 국가통장에 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근데 요 9억은 국가통장에 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결국 잘못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행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이건 무슨 소송이냐?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봐요. 자, 문일이 친구한테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클릭 한 번을 더해서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친구한테 9억이 잘못 넘어간 거죠. 야, 빨리 9억 돌려줘. 이 모습이나 국가통장에 9억이 잘못 넘어가서 돌려달라는 모습이나 이건 단순히 내 경제적 이익을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거지 이거 돌려주는 게 무슨 공익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뭐냐면 자,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사건인 거예요. 부가가치세 법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10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어요. 자, 이 사람이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서 부가세를 10억이나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한테 10억 원을 냈어요. 이거 적법합니다. 적법해요. 그럼 10억 원 잘못 낸 거예요? 낼 거 낸 거예요? 낼 거 낸 거예요. 적법하게 부과되고 내야 될 걸 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를 많이 하면 무조건 얘가 돈을 벌어요? 거래하는 순간 부가세는 자동적으로 계속 10%가 발생하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돈을 벌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직원들 임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막 팔아제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부가세는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놨냐면 부가세는 10억이나 냈어요. 근데 얘는 영업사항 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무슨 세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일정 부분은 국민한테 돌려줘야지.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이에요. 자, 그럼 요 1억 원을 돌려주는 건, 자, 환급 계산 공식이 다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나와요. 요 1억을 갑한테 주는 건 잘못 넘어온 걸 주는 거예요. 제대로 냈는데 부가가치세법, 행정법상 조세 정책, 야, 이런 경우에 국민한테 세금 다 뜯어오면 안 되지. 돌려줘야지. 공익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잘못 넘어온 게 가는 거예요? 제대로 왔는데 조세정책상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거예요. 조세정책상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슨 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근데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죠. 공익과 관련 있는 금전 청구죠. 그럼 이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그럼 민사법원에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법원에 냈어야 돼요? 서울 지역에서는 좀 이따 또 보시겠지만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그랬죠. 어디다 냈어야 되는데? 서울행정법원에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뒤에 과연 이 민사법원에서 이걸 행정소송으로 변경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없냐, 그런 논점들로 이어지는데 그건 이제 좀 다음에 배우셔야 되니까 지금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왜 구별해야 되는지, 구별 기준은 뭔지 그걸 배우시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사법관계죠. 이런 경우에는 공법관계죠. 그거를 구별해서 공법관계다. 근데 지금 돈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예요.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무슨 행정청이 얘한테 뭐 처분한 거 있어요 지금? 아니죠. 국가한테 내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낮은 지에서 돈 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법 관계고 금전지급 청구는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그 사례집 562페이지. 요 기본서는 이제 워낙에 이제 간단하니까 대신 여러분들 써보시는 건 기본서에 있는 요거를 써보세요. 기본서에 있는 거. 562페이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사건인데 563페이지 하단에 로마자 3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있죠. 1번의 구별시리, 2번의 구별기준, 3번의 사안의 경우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위에 재판관할도 있고 넘기시게 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의 소변경 요 논점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딱 하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사례집에 이렇게 있구나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